네, 전국에 계신 우리 공무원 국어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특히 또 우리 지난 이렇게 토요일에 정말 어려운 또 시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하고 또 지난 7급 지방직 국어의 시험 문제는 어떤 또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한 대책을 이렇게 세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을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하면서 정말 마지막 이렇게 보낼 때까지 같이 이렇게 굉장히 긴장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시험지를 받아들고 우리 또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그 감정들, 그리고 또 시험장에서 또 어떻게 이렇게 대처를 하고 계실까,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시험지를 또 마주하고 또 분석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문항 한 문항 정성 들여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만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앞으로 이렇게 시험을 함께할 우리 또 수험생 여러분들께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오늘 해설 강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렇게 또 7급 문제의 첫 번째 우리 기출 포인트점으로 제가 짚고 가고 싶은 것은, 그동안 우리가 작년, 재작년으로 해서 그리고 상반기에 있었던 또 시험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 독해 문제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독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씀드리는 과목은 비문학, 그러니까 설명문, 논설문, 화법과 작문의 비문학 유형, 그리고 문학의 이런 또 독해가 이렇게 주가 되는 이런 유형을 포함한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아울러서 저는 이제 독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이번 7급 국어 시험에서는 독해 유형의 문제가 전체적으로 18개의 문항이 있었습니다. 우선 비문학과 문학의 유형으로는 15개의 문항이었고요. 그리고 어휘와 문법의 문항이 5문항이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그중에 3개의 문항은 독해, 읽어서 이해를 해서 이렇게 풀어야 하는, 문맥적으로 내 스스로 읽기를 완벽하게 잘 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이런 문형으로 출제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다음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대비점이 좀 보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렇게 이제 이번 시험, 지나간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을 위해서도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바로 독해를 강화하는 그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적어도 이번 저하고 함께 하고 가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자신 있게 그래도 독해 유형을 풀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기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해설 강의는 아무래도 그 다음을 이렇게 향해서 보시는 수험생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나는 독해가 좀 자신이 있다, 문제를 풀었는데 자신이 있다 라고 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국어의 어떤 그런 수험 시간의 분량을 많이 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혹은 수업을 따로 좀 독해 쪽은 듣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오늘 저는 이 난도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안 와도 될 정도로 그렇게 또 혼자서 계획을, 플랜을 짜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말씀드리고, 또 제가 들어가서 문항을 분석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수능 때 내가 몇 등급을 받아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공무원 국어와 그리고 필셋과 완전히 필셋, 그리고 수능 국어는
문제 유형이 좀 다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시험에서 내가 국어 독해가 잘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공무원 국어 유형의 이런 독해 문제를 풀어봤는데 나는 좀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독해 유형은 듣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제외된 두 개의 문항 있죠. 문법 그리고 한자, 한문의 유형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또 문항을 함께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어떤 식의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말씀드려야겠죠. 이쪽에 강화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 시험은요. 정말 고득점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독해를 못하는 것 같아, 난 자신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과 나는 독해는 좀 자신이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을 때 점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건 굉장히 다른 포지션일 수 있거든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객관화가 필요하고요. 그 본인의 객관화와 함께 우리 달라진 시험에서는 시험의 출제 경향의 포인트에 맞춰진 그러한 시험 계획, 그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으셔야 되고, 이제 결론을 내리시고 나는 독해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잘하고 있지 않구나, 내 생각뿐이었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서셨다면 선택하신 교수님들의 커리를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독해가 그냥 자신이 없다가 아니라 나는 독해를 잘할 수 있어, 꼭 수업으로만 다 처리를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을 잘 판별하셔서 오늘이 또한 그런 바로미터가 됐으면 좋겠고요. 잘 판단하셔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저에게도 꼭 연락 주셔야 되고요. 자, 저는 이번 기출 분석에 대한 포인트점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이제 대책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특히 문법과 어휘의 문제는 본격적인 문항을 통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분석도 하고 대책점도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1번 문제부터 이렇게 만나볼 건데요. 자, 지금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시험 그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가끔 이 국어의 비문학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범위가 없다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국어는 비문학뿐만이 아니라 문학도 그렇고요. 그리고 문법과 어휘에 있어서도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에 맞춰진 내가 배워야 되는 생각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공무원 국어에 알맞은 바로 그러한 생각의 기술법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 부분은 함께 써보고 갈게요. 생각의 기술입니다. 수능 국어 다루고요. 피셋 다루고요. 그리고 우리 9급과 7급에서의 공무원 국어, 그리고 각 직렬별로의 국어의 이런 생각의 기술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철저하게 또 7급에 어떤 포인트점을 잘 맞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 생각의 기술법을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저하고 함께하는 이 생각의 기술법에서 정말 굉장히 많은 것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첫 번째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다음 연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비문학에 논설문, 설명문만 있는 게 아니라 화법과 장문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제 비문학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유형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이러한 유형은 비문학적인 요소가 다분한 그러한 화법 유형입니다. 일치 문제죠.
다음 연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렇기 때문에 독해를 푸는 방법과 동일하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뒤쪽에 있는 우리의 이번에도 피셋 유형의 그런 논리학 문제, 약간의 용어가 좀 있었고요. 그런 문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방직 7급에서는 피셋으로 탈바꿈하기는 아직 좀 이르고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저하고 피셋을 제외한 그러한 방법으로 생각의 기술 하셔도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러한 독해 유형들입니다. 문학, 비문학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독해를 접근하시면 되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15개 플러스 3 문항에 대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백종원이라고 외칠 때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 들어서는요. 좀 뉴진스라고 또 이렇게 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종원이라고 외치는 부분은 정량화죠. 그러니까 특히 국어가 배울 때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좀 까다롭지 않은데 말로 전달할 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그 머릿속에 과정까지 가는데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말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량화된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리를 해서 그걸 백종원이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엄마도 밥을 해주시지만 엄마는 요리사가 아닌데 백종원은 요리사잖아요. 딱 하나 차이입니다. 100인분, 1000인분 맛이 동일하겠죠. 왜냐하면 계량컵으로 정확하게 재거든요.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 독해 유형이 18개 문항입니다. 그 안에 문학도 있고 비문학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전체적인 독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백종원, 정량화된 한어로 배우실 겁니까? 아니면 비문학에 다시 세분화해서 지금처럼 화법의 독해 문제식 따로, 뭐 장문의 문제식 따로, 논설문 따로, 뭐 문학의 시 따로, 소설 따로 이렇게 배우실 겁니까? 당연히 효율적인 방법은 정량화된 하나의 방법이겠죠? 오늘 제가 여기 해설에서도 바로 간략하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백종원을 외치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갈 건데요. 발문 이해 철저하게 하시고요. 글자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내용 읽기 하셔야 되죠. 발문을 읽으신 다음에는 답지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지문으로 가실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일률적으로 선지로 가는 방법을 대부분 유형에서 추천드립니다. 선지로 가지 않는 유형 대표적인 거 몇 문항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7급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자, 해서 오늘 저는 이 백종원의 첫 번째, 어렵지 않습니다. 1단계는 발문 확인, 2단계 선지나 지문으로 가서 내용 읽기.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 읽기에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신 후에는 초이스 정답이겠죠.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지금 발문에서는 연설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우리 답지를 어떻게 잘 읽어주셔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제가 해설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독해법을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답지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제 국어 수업을 들어보신 수험생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답지가 점점 길어지고 있고요. 이 답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해 내서 읽으셔야 되는데요. 볼게요. 자, 1번입니다. 반대되는 사례를 제시하여 끊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권위 있는 자료를 인용하여 서리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연설자의 공신력을 강조하여 앞쪽으로 지금 뭐 하고 있죠? 표현법. 뒤쪽으로 효과. 이건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보셨을 그런 답지 구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답지 구성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비문학 지문에 있어서도 답지의 유형이 수업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바와 굉장히 일치하면서 너무나 정갈하게 표현이 되었어요. 핏셋화 된다는 것은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답지가 깔끔하고 정결화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앞쪽에 표현법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앞쪽에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잘 찾아주셔야 되죠. 반대되는 사례가 있는지, 인용이 있는지, 서리가 있는지, 공신력 강조가 있는지 이 요소들을 찾으시고 뒤쪽으로는 이것으로 인한 효과인데요. 자, 1번 문제라서 그런지 조금 난도 쉽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 들어가는 이 입구에서부터 바로 따옴표 시작하죠? 네, 맞습니다. 2번에 인용 들어가죠.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또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 1번 문항을 시험장에서 만나면 좀 체감이 좀 다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 정말 빛의 속도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와 함께 하신 분들 빛의 속도로 풀으셨을 건데 이유는 뭐냐면 자전거 타기입니다. 처음에는 2발 자전거에 올라서 속도 안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유형을 한두 개 풀고 갔겠습니까? 네, 빛의 속도로 정말 0.0001초에 풀려지는 문제가 바로 1번 문제였을 거고요. 다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연습을 제대로 하고 가셨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있었겠죠. 아쉬운 수험생 여러분들 저 놓치지 마시고 저하고 꼭 함께 하세요. 제가 고생 안 시키겠습니다. 이번 시험이 끝나면 항상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연락을 주시잖아요. 정말 이렇게 고마운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주시고 또 저도 뭐 나름대로 또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였던 그런 또 작년이었고 올해였고 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해설 강의를 가면서 하나하나 이 문제를 통해서 대책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힘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답 하나가 뭐 2번이 맞네 이걸로 끝나는 이런 시간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제가 조금 다른 얘기들과 함께 1번 문제의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저는 백종원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이어지는 이제 남아있는 독해력의 17개의 문항들은 이제 다 백종원을 외치면서 간략하게 갈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저는 2번 문제는 별을 좀 달고 갈게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어려웠지만 제가 또 수업 시간에 공시 국어에 있는 피셋도 마찬가지지만 공시 국어에 있는 지문을 쉽고 정확하게 쉽게만이 아니죠. 정확하게 또한 읽어야지 문제가 풀리잖아요. 이건 3박자예요. 쉬워야 되고 그리고 정확해야 되고 문제의 답을 초이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난도 있어요.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 1번 문제를 지나서 2번 문제에서 조금 난도가 있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당황을 조금 하셨을 그런 난도의 문제인데요. 자, 발문하긴 했죠. 백종원 했죠. 우리 답지 가봅시다. 답지를 가야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부합하는 것은 그러면 3개는 틀렸으니까 뭐 지문으로 먼저 가라?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답지로 가셔야 됩니다. 유형에 지문으로 가야 되는 유형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일치 문제라든지 추론 문제 유형에서는 답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문에서 무엇을 읽어올지를 알 수 있고요. 답지는요, 내가 지문에서 읽어와야 할 내용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답지들이 너무 힌트들을 많이 주고 있다니까요. 자, 봅니다. 지금 1번하고 2번에서는 사적 건축을 얘기하고 있죠. 끊어 읽으십니다. 사적 건축, 사적 건축. 3번과 4번에서는 공공건축, 공공건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셔도
지문의 내용은 비교의 내용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지문을 있는 그대로 드립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답지에서 바로 이런 연습이 어디에서 온다? 우리 시험장에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고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문 읽고 답지 가셔서 내가 지문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소개팅 갈 때도 그냥 안 가잖아요. 따져볼 거 다 따져보고 가시죠? 백화점 가서 1층에서 저는 뭐 여성이니까 립스틱 하나를 고를 때도 정말 많은 계획을 세우고 내 입술 모양에 어울리는 내 입술 색깔에 맞는 이런 걸 계획을 세우고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문을 그냥 들어가요? 답지 읽고 아하, 이런 유형은 이런 식으로 읽어져야 하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독해 수업은 그냥 지문을 읽고 분석하고 답을 찾아가는 게 수업이 아니에요. 저의 독해 수업 보이시죠?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을 만나는지 그 방법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니까 사적인 필요가 사적 건축을 낳는다면 공적인 필요는 다수를 위한 공공건축을 낳는다. 뒤쪽으로 순서 맞추기, 배열 문제도 있는데요. 지문들이 역삼각형 구조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거에서 시작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좁혀 들어가는데요. 자, 우리 답지는 글자 읽기가 아니라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사적 건축, 삶의 질. 저 여기 색깔 좀 달리 갈게요. 자, 사적 건축, 삶의 질. 사적 건축, 보편적 취향. 자, 공공건축, 지역 정체성. 공공건축, 사적 자본을 활용해서 다수가 누릴 수 있는 공간, 다수, 공간. 이런 식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밑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밑줄을 통해서 내가 밑줄이 있는 내용들을 본문에서 읽어오는 건데 그냥 다 읽어갈 필요 없죠. 제가 강조해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네, 보조사. 그리고 꾸며주는 부분 잘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여기에서 비교되어 있죠. 보시면 공공건축은 주도하면서 사적 자본이 생산해낼 수 없는 공간을 생산해내어야 한다. 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면서 그랬죠. 자,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면서 자, 본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대로 안 가져오는 게 또 일반적이에요. 그래야지 조금 어려워지잖아요. 말이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찾아내실 겁니까? 답지에서 비교점 찾아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바로바로 챙겨서 포인트점 잡으시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어미들, 보조사, 꾸며지는 부분들 체킹 잘 하시면서 따라와 주셔야죠. 자, 그래서 공공건축은 어떻다?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이러한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의 답지를 위해서 두 번째 있는 문장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문장이 함께 크로스 했습니다. 결합했어요. 이런 연습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어떻게 연습을 할까요? 자전거 부지런히 탑시다. 자, 3번 갑니다. 또다시 화법 유형처럼 보이는 지문입니다.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어요. 대화나 연설, 토의 토론, 우리 화법에서의 말하기 유형입니다. 지금 민서와 채연이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일치 문제죠.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독해처럼 읽어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어때요? 처음 1, 2번은 채연이, 그 다음에 3, 4번은
민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2번 문항에서도 그랬죠? 1, 2번, 3, 4번. 자, 3번의 문항도 지금 이렇게 1, 2번, 3, 4번에서 채연이에서 읽어와야 될 것, 그 다음에 민서에서 읽어와야 될 것을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봅니다. 채연이는 경험이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색을 또 분리를 잘 해드려야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잘 보이니까. 자, 또 채연이는 의견을 수용한대요. 자, 그 다음 민서는 뭐 타협점을 찾는데요. 자, 민서는 논리적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밑줄을 잘 그을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찾아요? 못 찾아요? 수업 시간에 이런 찾는 것을 똑같은 지문은 아니지만 우리는 몇백 개의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백 개의 문제를 풀고서 우리가 왜 이 20개를 못 헤쳐나가겠나요? 이런 걸 생각하면 이가 정말 바득바득 갈리죠. 네, 이 바득바득 갈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 점수를 잘 만드셔야 돼요. 우리는 이게 전쟁이죠. 경쟁자가 있어요. 시간 싸움, 그리고 효율적인 어떤 하나의 방법, 이런 것들을 정해진 시간 내, 우리는 시험 날짜 받아놓은 사람들이니까 잘 찾아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여기에서 뭐 분석을 해와가지고 이렇게 막 밑줄을 긋는 게 아니라 시험 보러 가기 뭐 전쯤에서가 아니라 저하고 이제 독해 수업 하고 나시면 굉장히 뭐 빠른 속도로 이렇게 답지를 읽는, 지문을 읽는, 밑줄을 긋는 것 정말 수월하게들 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화에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어요. 보시면은 지금 채연이가 이런 부분이 있죠. 내가 지난 학기에 과제를 함께 해봐서 아는데, 자,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경험을 예로 들어주는 거죠. 민서야, 정국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문의 내용 정말 초중 정도 혹은 우리가 일상적인 것에서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는 평상시 일상적인 대화이고요. 어렵지 않게 이것도 빛의 속도로 다만 답지를 읽어내는 방법, 그리고 밑줄을 잘 그으셨다면, 저랑 백종원 잘 하셨다면 지금 1번하고 3번 빛의 속도로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 가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간단한 유형이죠. 서술 방식.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시험도 이렇게 설명, 논증, 서사 묘사에 어떤 식으로 서술에 가는지 이러한 문항들이 잘 나왔는데요. 자, 이 문제도 빛의 속도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가 보입니다. 자, 답은 유사한 상형 비트여서 추측 들어갑니다. 배돛, 그 다음에 우주선. 자, 5번 문항 갑니다. 자, 블랭크 문항이에요. 이번에도 상반기에 있었던 우리 달라진 이 공시 국어의 자존심이죠. 추론 문제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이렇게 블랭크 문제가 상반기 굉장히 많은 문제에서 문항들로 이렇게 만나봤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연습하고 갔습니다. 떨지 않고 잘 풀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특히 지금 이제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어휘 문항입니다. 한자 성어예요. 그런데 단순한 어휘 문항이 아니죠. 지금 이건 독해 유형이에요. 문맥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블랭크, 뚫려있는 부분에 들어갈 한자 성어 풀 수 있습니다. 자, 뭐 아래쪽에 있는 이 한자 성어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시험에서는 뭐 어려운 이런 한자 성어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간혹 우리 이제 한자 성어에 정말 막 좀 안 보던 그런 좀 한자 성어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비교적 뭐 이렇게 주제별 한자 성어, 그리고 기출됐던 이런 한자 성어를 공부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좀 유명한 이러한 한자 성어들이 많이 나왔고, 올해 지금 7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번에 비육지탄, 자, 2번에
생동격서. 죄송해요. 성동격서. 자, 3번에 고진감래, 4번에 천이무봉입니다. 자, 본문 어디서부터 읽어 들어갈까요? 가볍게 보십니다. 불필요한 곳에 나태하게 찍혀있는 쉼표는 글얘기 나왔습니다. 우리 글얘기 나옴과 동시에 저는 답지를 보고 왔기 때문에 4번이 답으로 보여집니다. 불필요한 곳에 뭐 이렇게 찍혀있는 쉼표는 글의 논리와 리듬을 망쳐놓는다. 글과 관련되어 있는 게 지금 천이무봉밖에 없거든요. 자, 쉼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블랭크의 문장을 쓰거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칠 필요가 없는, 굉장히 잘 다듬어 있는. 자, 답은 4번입니다. 해서 지금 또 5번 한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문항하고요. 또 우리 뒤쪽에 한자 문제가 바로 6번의 문제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독해 유형에 넣는 거고, 지금 6번은 좀 이제 아래 내려가서 좀 따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런 문맥을 이해하는 독해 준비, 18개 문항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백종원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6번으로 이렇게 갈 건데요. 자, 제가 6번 문항을 좀 이렇게 키울게요. 보시면 지금 한자 표기인데, 뭐 이렇게 5번과는 달리 앞쪽으로 이렇게 또 그 도금을 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괄호로 해가지고 안에 이제 한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우리가 한자 성어를 배울 때 배웠던 그런 이제 한자 모습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익히 뭐 많이 쓰이는, 좀 편협하게 뭐 이렇게 좀 조잡한 이런 거라기보다 우리가 익히 기출 문제라든지 혹은 뭐 비문학이라든지 혹은 어휘 공부를 할 때 충분히 연습이 될 만했던 그러한 한자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자도 범위가 있다. 자, 어휘도 범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 1번, 3번, 4번 너무나 쉽게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1번의 백미 같은 경우는 백미는 뛰어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왜 일백백자를 쓰겠나요? 여기다가 흰백자를 써야죠. 그러니까 뭐 한자 자체가 아주 막 어렵게 이렇게 출제된 해는 아닙니다. 5번도 그렇고 지금 6번도 그렇고 한자 자체가 막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가 이제 문제죠. 이 해설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가시면 될 것인가? 한자 공부 하셔야죠. 좀 똘똘한 공부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좀 포기를 하게도 할 때가 있었어요. 대신 한자 성어만 좀 공부를 하게. 하지만 한자 공부 하셔야 되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기출에 나왔던 것이 또 나오긴 해요. 다만 기출에 있는 것을 막 죄다다 보고 온다고 해서 내가 한자를 자신감 있게 시험장에 가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기출을 하기는 해야 돼요. 효율적인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이건 수업을 들어라? 네, 이 부분은 들으셔야 돼요. 마치 영어에 어휘 수업을 듣듯이 이제 국어의 어휘 수업 들으셔야 됩니다. 문법은 지금 뒤쪽에 지금 뭐 문학에 섞여 있는 것도 그렇고, 문법을 대비하는 것도 제가 이제 곧 바로 이어지는 문법 문항, 7번 문항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는 단독 문항보다는 뭐 문법도 좀 문맥의 독해 유형이면서 또한 좀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런 단독적인 문제보다는 결합이 되어 있는 유형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시험의 경향이. 이전에는 좀 한자 공부가 조금 약화일 수 있었다. 하지만 작년 올해를 거치면서 한자 부분이 강화가 됐고 단순하게 기출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 뭔가 좀 불안하게 어휘 공부하지 마시고 어휘 수업을 들으셔라. 대신 제가 분석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내가 나를 판단해 봤을 때 독해가 나는 좀 되고 있다. 이건 철저하게 문항을 통해서 판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절한 나의 수험 계획을 세우실 수 있으셔야 돼요. 괜히 끌려다니시듯 그렇게 수업을 들을 필요는 없고요. 저는 대신 독해는 듣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휘 수업은 꼭 들으시라고 강추드립니다. 게다가 이 어휘 수업이 여러분의 독해력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저는 진행을 또 합니다. 제가 굉장히 자신 있게 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어휘 수업이고, 그래서 꼭 제게 아니더라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독해, 비문학 독해는 스스로 판별해서 따로 수업을 안 듣더라도 달라진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어휘 수업은 꼭 들으셔라. 단순하게 기출문제만 풀지는 마셔라. 자, 이렇게 해서 어렵진 않잖아요. 우리가 많이 봤던 표현이고 1번 틀려 있습니다. 자, 2번 이렇게 맞고요. 노익장. 자, 3번의 등용문에 이 화자 표시해야 됩니다. 네, 다음 우리 네 번째 이제 미봉책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3번에서도 제가 이 글자에서 지금 화자를 이렇게 빼고 여기 부분만 이 오를 등자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수를 좀 알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한자를 내가 어떻게 또 다 알고 가겠습니까? 유추해서 풀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도 제가 고생 많이 안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 드립니다. 자, 여기는 이런 미봉책의 이 미자가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활궁자에다가 내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자 써주시면 됩니다. 기울 미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뭐 이번에는 배치도 이렇게 굉장히 좀 편리하게 해놨죠. 지금 5번, 6번을 통해서 어휘를 특히 한자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될지를 좀 가늠 잡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좀 여기에서 아주 길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저의 진심은 좀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7번 문제도 사실 이게 이제 국어 규범의 문항이죠. 국어 규범의 문법의 한 챕터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모습으로는 어휘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5번, 6번, 7번 같은 경우가 같이 묶어보자면 어휘 문제입니다. 게다가 지금 문법 문제가 올해 3개 문항 정도가 나왔는데 이 문제를 문법 문제에 이제 포함을 하죠. 포함은 이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한 폭넓게 보자면 결과적으로는 어휘 문제이거든요. 표준어 문제. 그래서 이 어휘를 학습하는 시간에 정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많은 것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는 수업을 이렇게 하고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꼭 어휘 수업을 챙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준어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표준어와 비표준어 국어 규범에서 얼마나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보시자면 비교적 또 아주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표현이 좀 우리가 또 익숙한 표현들이 또 많아서 그래요. 1번, 그는 구멍난 양말을 꼬매다. 꼬매다는 사투리죠. 이게 꿰매다가 우리 이제 기본형입니다. 표준어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다른 말씀으로 뭐 이런 분석을 하기보다는 저는 5번, 6번, 7번을 좀 이렇게 묶어서 어휘를 좀 강화해서, 왜냐면 독해는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할만하거든요. 하지만 어휘는 그렇다고 해서 국어사전을 씹어먹을 것도 아니고 한자 5편을 갖다가 막 다 외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대비를 하실 거냐고요. 가장
티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이제 달라진 트렌드에서는 바로 어휘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7번에 2번 빠삭하다, 3번에 개면적다, 4번에 어중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빠삭하다는 것은요, 뭐 이렇게 뭐 잘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개면적다 그러면 약간 뭐 쑥스러워 하는 거고요. 부끄럽고 쑥스럽고. 자, 4번에 뭐 어중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알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거. 뭐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의미적인 게 문맥으로 또 이해해서 오는 이런 부분들도 또 있고요. 자, 5번, 6번, 7번 이렇게 갑니다. 자, 다음 8번인데요. 저는 이 8번도 자신 있게 또 말씀드리는 게, 제가 우리 이제 방문각 사이트에 그 무료 강의로 올려놓은 굉장히 강조한 문법 파트의 부분이 구품사 완전 정복입니다. 빨강 색깔로 좀 적어볼까요? 구품사 완전 정복.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시험들도 문법의 문항들이 전 직렬의 국어에서 다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법의 문항이 줄어들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다른 유형과 장르 복합적으로 좀 들어간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됐고요. 그리고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구품사입니다. 이 구품사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억울하다 싶게 다른 뭐 국어 규범 우리 공부 안 할 수 없잖아요. 국어 규범을 엄청 강화하는 직렬도 있는데 억울하게 품사 문제만 나왔다든지 이런 직렬도 있단 말이에요. 원래 그 직렬은 규범을 굉장히 좋아하는 직렬인데도 전체 올해 있던 시험들이 구품사 완전 정복이었습니다. 네, 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말을 더듬는데 제자로 하려면 아직 좀 쑥스러워서 분석 철저히 하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그냥 만나 뵙지 않습니다. 각 직렬별로 문제 다 분석하고 또 타 과목들 그리고 같은 과목에 있는 이런 교수님들과도 소통하고 하면서 내다보죠.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어떤 커리큘럼을 제시를 해야 될까? 그리고 수업 시간에 어떤 것을 전달해야 될까? 자, 구품사 완전 정복이라면 여러분들께서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너무나 강조했던 어간과 어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간과 어미의 종류에 바로 연결어미, 종결어미, 전성어미 너무나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어미 앞쪽으로, 어말어미 앞쪽으로 앞에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먼저 선자를 써서 선어말어미다. 선생님. 먼저 태어난 사람. 그래서 어말어미 앞에 있으니까 선어말어미이다. 우리 이거 못 풀었다 라고 하는 수험생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실 우리 문법 열심히 했잖아요. 조금 분하기도 하셨죠? 문법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자, 여기 기본형으로 좀 이렇게 쓰시고, 기본형 써주시고, 항상 이런 그 활용된 단어들이 나오면 기본형을 써보셔야 됩니다. 1번에 모시다, 자 2번에 오가다, 3번에 들이다, 4번에 보내다 라고 하는 기본형을 쓰시고 여기 뒤쪽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표현들을 봅니다. 겠지만, 그 다음에 같기,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축약이 됐죠? 시엇이라고 풀어내셔야 되겠네요. 들이시엇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분류해 내시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네요. 보내시엇을 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뒤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고 어간 어미 그리고 활용된 부분이 나오면은 기본형을 항상 이렇게 쓰고 접근해라 라고 하는 것까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구품사 완전 정복 전 직렬 트렌드이기 때문에 다음에
굉장히 더 중요하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지금 3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어간의 부분 있죠. 어간을 이렇게 두고 어간이 어디까지요? 드리까지가 되겠죠. 뒤쪽에 시, 어슬이 어떻게 됩니까? 시와 어시 그대로 선, 어말, 어미가 되고요. 여기까지는 맞네요.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선, 어말, 어미가 되는데 뒤쪽으로 그대로 이게 뭐예요? 들이, 시, 어슬 마지막에 있는 이 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뭡니까? 니은에 있는 연결성이 아니라 들이쉬었을 뒤쪽에 터인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연결이 되는 연결 어미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연결은 지금 1번에 있는 거죠. 형이 어머니를 잘 모시겠지만 여기에 지만 같은 경우 자 그다음에 2번에 있는 오갓기에 아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에다 기라고 하는 전성어미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3번에 시엇 시하고 어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에 그다음 그대로 을이라고 하는 뒤에 있는 터가 뭐예요? 의존 명사죠. 꾸며주는 는느르던 맨날 는느르던 했었죠? 는느르던의 관형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있는 거고 해서 지금 3번이 이렇게 틀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이제 4번에 본의 어간에다가 시엇 그 다음 을걸이라고 하는 종결어미 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시간은 조금 걸리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거다? 평상시에 우리가 푸는 그 수많은 문제를 풀면서 터득된 이런 자전거 타기에 숙달된 방법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시간 단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이제 9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문법 문제이지만 또한 어휘 문제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를 저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 이 9번에서도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기출이 되었던 그런 단어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많은 기출 문제를 풀어보더라도 똑같은 문장 물론 나올 때도 물론 또 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 어느 직렬까지 풀고 오실 겁니까? 혹은 내가 머릿속에 개별 지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그 떨리는 시험장에서 어떻게 꺼내가지고 오실 건가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좀 똘똘한 백종원이 있겠죠. 자, 이것도 문맥적인 이런 이해를 해야 되는 바로 독해 유형의 문법처럼 보이지만 독해 유형의 18개에 속하는 문법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다이어 관계로 묶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에서는 하나 다이 관계겠죠. 나머지 것들은 뭐 여기에 반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일반적으로는 단어들이 좀 이렇게 같은 모양이잖아요. 동음이의겠죠. 다이거나 동음이의. 그러니까 지금 다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다이 관계가 하나고 나머지 세 개는 동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고민할 필요 없죠. 여러분, 동음이의는 전혀 관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뭐 단순하게 기출 문제만 풀어놓고 와서 내가 정말 많은 뭐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었어. 기계식으로 해서 이 문제 풀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내공의 힘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함께 독해력 기르시면서 내공으로 이 문제 접근하셔야 되지 개별적인 어떤 사실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2년, 3년이 걸리는 거죠. 시험 시간 늘어납니다. 그래서 각 문제 유형에 맞춰진 그러한 전략 필요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9번에서 다이 관계로 묶여 있는 것은 3번입니다. 긴장이 되면 입술이 바짝바짝 탄다 그랬습니다. 벽난로에서 장작불이 활활 탄다. 자, 요즘에 똘똘해진 조금 어려워진 이 다이 관계의 문제는요. 우리가 다이 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관련성이 있냐 없냐죠. 그래서 예전에 조금 쉽게 나온 버전은 우리가 이제 사전을 보면 1번에 있는 게 그 사전적 의미의 1번에 있는 게 대표 의미고 아래쪽에 2번, 3번, 4번 쭉 내려 있는 게 그 아래에 이제 하위 의미들인데 그 같은 거에 있는 1, 2, 3, 4, 5, 6, 7, 8 이게 다이 관계이고 손 1, 손 2, 손 3 내려가는 것은 동음이 관계잖아요. 아예 다른 항목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1번과 아래에 있는 항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항목끼리를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어떻게 또 대비점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연습을 하기는 하되 그 연습을 통해서 내공을 기르는데 바로 여기에 티처의 하나의 방법이 좀 들어가줘야겠죠. 자, 바짝바짝 타요. 그러면 물기 없어지는 거죠. 자, 장작불이 활활 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기 없는 거죠.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연습을 하신다? 어휘 시간에 생각하시면서 연관성 부분, 어떻게 해서든지 연관성이 있냐 없냐, 나머지 것들, 물을 강판에 가는 거, 그런데 바꾸는 거 체인지 전혀 관계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9번 문항 같은 경우는요. 난도가 아주 센 편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지금 9번까지 오는 가운데 별 하나 단 거 있었죠. 2번 문항 별 하나 달고 왔습니다. 그 문항을 제외하고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자전거 타기 잘 하셨고 또 준비를 하신 수험생 분들이라고 하면 빛의 속도로 풀 수 있는, 사실 저는 9번도 아주 까다로운 난도는 아니었다라고 돌맞을 소리 또 하고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기출 문제를 나는 물론 미니멈 3개년은 푸셔야죠. 그런데 막 10개년, 막 예전 트렌드도 안 맞는 너무 옛날 거 막 이런 것까지 풀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예전에도 좋은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 기출 문제집에도 좋은 문제는 추려옵니다. 여러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 교수님들을 믿고 따라가시고요. 기출 문제만으로 내가 어떤 내공의 힘을 키울 수는 없다. 특히 어휘 부분은 시간 단축을 위해서 티처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문학 문제 나왔네요. 시조. 자, 우리 얼마나 또 시조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 문학의 한 갈래입니까? 자, 시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전 운문이잖아요. 기본 해석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비교적 또 우리가 또 사설 시조 많이 연습을 했던, 기출에도 있었던 그런 이제 시조가 나왔는데요. 이건 우리가 같이 또 아는 부분이죠. 특히 고전에 있어서는. 현대는 안 그래요. 근데 올해 지금 지방지 7급 같은 경우는 현대 문학도 좀 나왔던 그런 이제 지문들이 좀 나왔는데 최근에 트렌드가 좀 그렇죠. 이렇게 현대 문학 같은 경우는 막 2000년대 것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고전은 좀 나왔던 지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하고, 그리고 그 트렌드에서 많이 변하지는 않았죠. 간혹 가다가, 이건 최근만이 아니에요. 예전에 기출의 분석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저는 너무 예전 거는 풀지 말아라 하지만 저는 이제 데이터로 다 가지고 있고 다 이렇게 제가 그동안 이렇게 함께 왔으니까 좋은 문제는 추려놓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좀 고전에 있어서도 좀 생소한 작품들도 나오기도 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금 생소해 보이는 거는 다만 난도가 좀 쉽죠. 현대문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비교적 최근 것, 좀 생소한 것들이 나오면 난도가 쉬워지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학에 대해서 이제 대비책을 간략하게만 좀 세워드린다라고 한다면, 고전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좀 이렇게 효자 노릇을 하죠. 작품 수도 좀 한정이고, 또 하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문학에 있어서도, 그거의 고전에 있어서도 개별 작품을 내가 100개까지? 시조 배우다 보면 막 100개 넘죠. 그 개별 작품으로 막 양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품을 배웠으면 그 배우지 않은 작품이 설령 나오면 내가 풀어낼 수 있는 이런 공부를 할 수 있게 고전에까지도 저는 독해력으로 말씀을 드리죠.
해서 이번 10번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원래 딱 보니까 지문도 우리가 많이 봤던 거고 답지로 갑니다. 답지 가서 답지 독해하셔야 되죠. 글자 읽기 아니라 내용 읽기. 자, 보니까 끊어봅시다. 부사어를 활용하여 그랬습니다. 의인화한 시적 대상과의 대화를 통해. 자, 3번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자, 4번 유사한 종류의 사물들을 열거하여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앞쪽으로는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비문학의 유형 그런 독해에서도 앞쪽으로는 뭔가 이렇게 객관화된 뭐 표현법이라든지 객관화된 사실, 그리고 뒤쪽으로는 그것으로 인한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답지의 모습들은요, 그게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혹은 화법이든 장문이든 뭐 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답지는 특히나 더 정선된 것들이 비문학 독해 쪽으로는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좀 약간 비슷합니다. 해서 지금 1번에 얼른 가서 이렇게 답지를 좀 분석해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좀 문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현장에서 또 바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께 물어보니까 이 문제가 좀 어려웠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시간을 좀 생각하게 했다. 그러니까 지문은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거지만 막 여기에 있는 이게 부사어도 찾아야 되고 또 게다가 이제 현대가 아니라 고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해석도 이렇게 막 해가면서 이런 부분들 접근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이 문제도 별을 하나 좀 이렇게 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을 익히십시오. 앞으로도 이런 유형은 강추 유형인 거죠. 그동안도 이런 이제 문학은 특히 이제 문법하고 많이 이렇게 접합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나와줬고요. 자, 부사어를 활용하여 존재 부각. 자, 어떤 존재? 시적 대상. 자, 의인화, 대화. 의인화도 찾아야 되고, 뭐, 대화도 찾아야 되고, 대화는 완벽하게 A양과 B군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된다 그랬죠.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는지, 그래서 감정이 강조되는지, 자, 유사한 종류 사물이 열거되는지, 그래서 의지가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런데 저는 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아는 걸 바탕으로 정확하지 않은 걸 걸러내라. 지금 가장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했던 그런 답지는 지금 이렇게 1번이었어요. 그런데 답이 2번이거든요. 여기는 대화가 없습니다. 우리 이건 정말 그동안 많이 기출이 됐고 대화냐 아니면 대화 형식이냐, 완벽하게 대화가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뭐 혼자 물어보고 답하고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고 그러면 그건 대화가 아니니까요. 혼잣말 하면은 혼자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가끔 하지 않습니까? 혼잣말. 그건 절대 대화가 아니죠. 그래서 답지를 하나하나 뭐 이런 고전에 이제 풀이가 안 된 이런 것과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래서 이제 난도 체감이 좀 어렵게 느껴졌던 건데 정확하게 아는 걸 바탕으로 정확하지 않은 것을 걸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제가 주의식 교육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2번 답지 잘 찾으실 수 있으셨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이제 11번으로 갑니다. 계속해서 더불어서 저는 10번에 이은 11번을 말씀드리는데요.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 같은 문학이에요. 그런데 위에 있는 거는 우선 뭐 고전 문학이고 지금 11번에 있는 건 이제 현대 문학인데 와, 오히려 또 10번보다 11번을 틀리셨는데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바빠서. 자, 이렇게 막 따옴표가 막 많으니까 이걸 읽어내기가 이제 2군반, 3군반 하셨나 봐요. 왜냐면 앞쪽에 좀 시간을 잡아먹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늘 토로하는 바죠. 이게 제가 시험지를 그냥 시험장이 아니라 이렇게 풀어보라고 드리면 잘 푸십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시험장에 가면은 내 실력이 잘 발휘가 안 돼요. 떨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왜 그렇게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는 회독이 들어가야 되고 회독수가 들어가야 되고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냐? 네,
떨지 않기 위해서요. 나의 내공을 기르기 위해서요. 지금 그래서 시간 부족 때문에 이 문제가 또 이렇게 실수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사실 여기에다가는 분리만 좀 이렇게 하셨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좀 멘탈이 이 시험장에서는 잘 안 되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막 붙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A 붙이고 읽어가면서. 그러면 저는 이런 유형을 연습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수험생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문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답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답지를 봐서 만약에 이런 게 아니라면 여기 A, B 안 붙이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를 푸는데 까다로웠냐면 지금 또 답지 한번 볼게요. 자, 1, 2번에서는 묶어서 나의 입장이에요. 자, 그 다음 3, 4번 묶어서 그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계속해서 일률적으로 물론 이제까지 그 비문학의 답지들이 막 이렇게 친절하게 정돈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유형이냐면 좀 피셋이 조금 이래요. 좀 이렇게 좀 정돈된 답지 유형을 좀 많이 내거든요. 이걸 보면 또 딱 알겠죠. 이 지문 어떻게 읽어야 된다? 뭔가 비교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문을 어떤 형식으로 사실 가장 많이 쓰냐면 대조 차이점 형식으로 가장 많이 쓴단 말이에요. 여기는 나의 입장, 그의 입장을 비교해 봐야 돼.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또 와, 막 이렇게 따옴표들이 있어. 그럼 얼른 여기다가 기호로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눈으로만 읽으면은요. 그러면 헷갈립니다. 비문학 지문도 비문 뭐 이런 답지에 있어서도 밑줄을 긋고 짝대기 꺼주고 세모 돌리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나의 집중력을 높이고 내가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요. 그 정보를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여기 A하고 B만 이렇게 붙이셨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실수 안 하고 이렇게 이제 풀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아래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래쪽에 나는 정말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이 세상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도 있고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나의 입장에서는 꼭 이렇게 막 유명하고 그런 사람만이 정말 뛰어난 그런 스님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이제 2번 답지에서 나의 입장에서 볼 때 책을 쓰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 갖춰야 할 조건이다. 이건 그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문에 있는 뭐 어려운 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얼른 답지 가서 내가 지문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읽어야겠다라고 하는 포인트점 잡아서 여기에는 또 게다가 뭔가 좀 표시를 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 그거에 포인트를 맞추고 출제자가 출제를 했나 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빛의 속도로 생각하시면서 A, B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호 붙이시면서 갔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러니까 이제 나오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의 준비가 필요한지. 네, 꾸준한 연습입니다. 어려워서가 아니라 숙달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막 10분 만에 요리 만들고, 사실 저도요 요리 잘하지는 못하지만 만들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하셨던 그 10분 뚝딱을 제가 하겠나요? 저 그렇게 하면 완전 이제 뽀록 나죠, 제 실력이. 자, 7급의 이 지문들 뒤에 있는 20번, 라스트의 20번만 제외하고는 지문 길이도 아주 막 사악하게 길지는 않았어요. 다만 9급과 조금 차이점, 뭐 항상 매해마다 꼭 9급이 좀 더 쉽고 뭐 7급이 더 어려웠고 그건 아닌데, 올해 지방지 7급에 있어서는 뭐 좀 숙달된 연습이 좀 필요로 하는, 그리고 백종원 해야지 좀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12번.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제가 또 항상 이렇게 시키는 거,
않는 이런 거 있으면 이제 X 하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항상 이렇게 시키는 건데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얼른 또 아래 가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이렇게 가서 우리 또 살펴보니까 복제와 관련된 기술의 발명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읽어야 될 거는 기술의 발명인데 꾸며져 있는 부분이죠. 복제와 관련된 기술. 자, 그 다음 기술 복제 시대 전에도 귀족은 자 이제 주로 우리가 이런 제시어들이 은는이가를 통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끊어 읽을 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끊어 읽잖아요. 자, 기술 복제 시대에는 진본성을 갖추는 것이 에서 끊어요. 자, 그런데 얼른 우리는 글자 읽기가 아니라 내용 읽기를 해야 되니까 답지를 읽을 때 넋놓고 읽으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 얼른 뭐 하셔야 돼? 기술복제 시대 전에도 자, 그 다음 뭐가 비교 들어가? 기술복제 시대 이렇게 차이점 내가 본문에 가서 어떤 걸 읽어와야 되는지의 깔끔한 정리를 답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하, 여기도 뭔가 비교가 되나 보다.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도 지금 또다시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술 복제 시대 전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2번하고 4번이 기술 복제 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번과 3번이 약간 달라 보이긴 하지만 복제와 관련된 이고요. 기술 복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차이점을 두고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된다. 기술 복제 전과 기술 복제 이렇게 차이점을 두고 읽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 제가 우리 이제 여기까지 오면 또 수험생 여러분들 약간 루즈하고 힘드실까봐 끊어가지 않고 그냥 이어가는데 그냥 막 이렇게 화이팅 합니다. 답지부터 좀 읽는 게 옳아요. 읽지 않느냐, 읽지 않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제가 지문 읽는 방법은 저희 또 스킬이니까 여기서 뭐 오늘 다 풀어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이제 풀어드리자면 이렇게 해놓고 본문 중에서 또 스킬이 있죠.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읽으면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한 스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자, 저를 좀 그러니까 빨리 만났으면 좋았을까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 하기도 하지만 뭐 할 건 또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된다? 복제와 관련된 시대, 그 다음에 기술 복제 전으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건데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하나만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본문에 가서 보니까 제가 어느 부분들을 잘 읽어달라라고 이렇게 또 부탁을 드렸냐면 특히 이렇게 보조사, 특별한 재능을 가진 예술가의 작품을 귀족과 같은 상층 사람들이 제한된 장소에서 감상하기만 했다. 언제는 과거의 예술은 감상만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유가 뭐예요? 기술 이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2번 답지에 보시면은요. 기술 복제 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과거의 예술을 얘기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예술. 실용적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 제가 보조사 너무 중요하다고 맨날 강조하거든요. 감상하기만 하는 게 왜 실용인가요? 자, 13번 문항 가겠습니다. 다시 가와 나에 들어갈 블랭크 문제입니다. 우리 앞쪽에 가와 나, 블랭크 문제는 한자 성어, 문맥에 맞는 한자 성어 넣는 블랭크 문제였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문장을 좀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 논술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너무 또 막 독하게만 비문학을 공부할 필요 없다. 블랭크지만 우리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답지를 주고 그것도 오지선다도 아니고 사지선다로 답지 주고 우리한테 생각하게 하잖아요. 자, 보니까 답지 이거는 제가 문제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답지부터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이건 답지부터 가실 필요는 없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하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면은 독해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고 하는 거에 제가 출류형 정리한 거에서
짝꿍을 시켜드립니다. 그런데 복잡하지는 않게. 왜? 복잡하면 그 이론만 따로 배우실 거예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답지부터 갈 필요는 없겠다. 블랭크 들어가야 된다. 뭐 어떻게 읽을 건가? 자, A 들어가니까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대요. 먼저 검은색 옷, 흰색 옷 입은 6명이 2개의 농구공을 가지고 패스를 주고받는 동안 고릴라 복장의 사람을 지나가게 했대요. 그런데 어때? 계속해서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거 진짜 되게 슬픈 일인데요. 존재감 없는 거. 존재감 없는 거 진짜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실제 고릴라 복장의 사람을 못 봤다는 거야. 존재감을 못 느꼈다라는 거죠. 왜?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뭐야? 패스 횟수를 집중하느라고 못 봤대요. 자, 그럼 여기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A는 이 실험을 통해 다음에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은 들 것 같아요. 보이는 것이 다 내가 머릿속에 남는 거가 아니구나. 그게 이렇게 뭔가 휙 지나가는 것 자체를 아예 느끼지 못한 사람도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뭔가 생각을 하고 봐야지 제대로 보이는구나. 아예 못 느낄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논술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밑에 가서 답지에서 골라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제 답지 보면 됩니다. 시각과 밀접 아니네요. 이게 이제 시각이 아니라 아예 못 봤다잖아요. 시각과 밀접. 1, 2번 답지 날아가는 답지예요. 자, 3, 4번을 보니까 더 확실해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 4번에서 좀 골라보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네요. 자, 두 번째, 이제 나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우리의 일상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오토바이 운전자 안전을 위해 또다시 얘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좀 밝은색 옷을 입으라고 하죠. 왜냐면 그래야지 눈에 띄니까. 그래서 덕분에 잘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모든 자동차 운전자가 밝은색 옷 입은 그런 운전자. 그렇다고 해서 밝은색 옷을 입은 운전자는 사고가 꼭 안 나냐? 그거는 꼭 아니더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는 거야. 바라보는 행위는 인지의 블랭크가 없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뭘 얘기해? 자, 3번하고 4번 갑니다. 바라보는 이 행위, 한마디로 시각을 얘기하는 거죠. 시각적인 것은 인지. 그러니까 단지 본다고 해서 제가 지금 답지를 할 때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글자 읽기가 아니라 내용 읽기를 해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글자 모르지 않아요. 내용이 머리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인지하라는 거예요. 뭐가 휙 지나간 데가 아니라 그 무엇이가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지나갔네. 녹색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갔네. 라고 확실하게 아는 것이 판단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인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용어들이 바로 뭐예요? 논리학, 피스에 대해서 말하는. 하지만 그거 몰라도 우리 지방직 그리고 국가직 9급에서 얘기하는 논리학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논리학 유형입니다. 피셋의 문제들도요. 논리학 문제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아요. 충분히 독해가 제대로 되면 풀 수 있는 그러한 논리 유형의 문제입니다. 다만 용어에 몇몇 개 좀 알고 가야 되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번에 출제된 것들 용어들이 있습니다. 뒤쪽에 가면 약화 이런 말도 있긴 한데 몰라도 다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이런 간단한 용어들은 또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 같이 또 저도 수학 싫어하긴 했지만 수학에 나와 있던 그런 용어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그게 충분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런 논리학 용어를 몰라도 충분히 풀 수는 있으셨겠죠. 제 말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인정할 수 있잖아요. 충분하진 않아. 이 말 없어도 뒤에 있는 이 말만으로도 충분하겠어요. 답은 4번.
자, 저 이제 14번 가겠습니다. 오, 14번에 한시 나왔어요. 우리 최치원 너무 잘 알죠? 최치원 신라시대의 아웃사이더. 최치원 촉규와 그랬습니다. 8줄이네요. 얼른 가서 우리는 여기를 4줄, 4줄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4줄, 8줄이면 4줄, 4줄. 자, 선경 후정이죠? 이거 그대로 독해입니다. 문맥으로 이해하는. 사실 이렇게 한시가 나오면 땡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한시를 좀 이렇게 독해 형식으로 낼 때는 현대말로 이렇게 풀어서 내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땡큐가 되는 건데, 또 이 문제도 비문학 독해가 이렇게 조금 자리 잡은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빛의 속도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보조사, 그리고 꾸며주는 수식어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그 보조사에서 바로 나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거 가져가시죠. 지금 문제들이 다 그렇게 풀리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벌과 나비, 만, only, 기웃거리구나. 그런데 우리 센스 있어야 되죠. 맑게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맥락이에요. 그게 맥락, 글의 흐름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 디귿에 보시면 뿐만 아니라 술에 탄 사람들과 자신을 이어줄 수 있는 벌과 나비가 꼭 있어야 된다고? 아니, 여기서는 뉘앙스를 보자고요. 술에 탄 사람들이 누가 보아주겠어. 벌과 나비만 기웃기웃하지. 그러면 사실 누가 봐줘야 돼? 이걸 봐줘야 되는데 벌과 나비만 있다. 너희들은 필요 없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모르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자전거 타기 필요하다. 답은 3번 가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현대시. 문맥 독해입니다. 자, 다음 시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런데 어떻게 독해냐? 자, 제가 그게 문학이 됐건 비문학이 됐건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그대로 답지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요소 들어가 있어요. 벌 받은 몸으로 그랬죠? 자, 근데 지문부터 가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부터 간다? 답지 갑니다.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답지 구성 다 똑같죠? 앞쪽으로 객관화된 것, 뒤쪽으로 효과. 감탄사를 활용하여. 문법에서 배우는 감탄사인데 이거는 어렵지는 않게 보셨겠습니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적 대상의 변화 과정 그랬고요. 공간각도 심상을 활용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익히 보셨던 우리가 의윤화 잘 찾을 수 있죠. 인간처럼. 자, 감탄사. 방금 전 제가 이제 그러나 어차피 이제 보고원. 금방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답지 보면 지금 빛의 속도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나무가 벌 받는다. 이게 의인이죠. 자, 그 다음, 천천히 이렇게 나무가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어요. 공간각도 심상 없습니다. 자, 16번 갑니다. 자, 이거 그대로 이제 전개 순서인데요. 답지 보십니다. 이번 답지가 굉장히 또 이렇게 간단해요. 왜? 첫 번째 오는 그거 문장 하나만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빛의 속도로 풀고 갈 거예요. 제가 맨날 강조 드리는 거 있죠. 이렇게 전개 순서에서 뿐만 아니라 비문학 지문이 항상 어떻게 쓰여 있냐면 역갈대기. 앞쪽으로 좀 보편적인 얘기를 하죠. 보편적인 것은 주제가 될 수 있다 없다? 주제가 될 수 없다. 보편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좁혀 들어가면서 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올 수 있는 내용이 있겠죠. 자, 갑니다. 지금 게다가 하나 줄여야 돼요? 다는 아예 처음부터 버립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가달락에서는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이제 첫 번째 문장들 보시고 가야 돼요. 자, 성인께서도 그랬어요. 그러면 날아갑니다. 날아간다 아니에요. 날아갑니다. 왜? 도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죄송해요. 제가 다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나 다 마니까 라를 버리고, 진짜, 그 다음에 근래였던, 이거 뭐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라 제가 맨날 이렇게 연습시키니까, 여기 근래 어떤 자, 이거 뭐예요? 이제 보편적인 거, 이거 답 그냥. 그래서 지난번 너를 보니, 이건 이제 첫 번째 올 수 없는, 그래서 답은 3번.
다른 설명을 갖다 더하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더 그렇게 푸니까. 자, 17번 갈게요. 여기는 발문에서부터 바로 문맥 고려하라고 그랬는데 문맥을 고려해서 수정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좀 관련이 있냐면 장문 플러스 문법 혹은 장문 플러스 비문학. 그동안에 이제 좀 이렇게 장문하고 여기에다 뭐 어떤 걸 좀 많이 집어넣냐면 여기 가운데 뭐 잘못 쓰여진 문법 내용이라 문법 요소 뭐 시제, 높임, 뭐 피사동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뭐 혹은 뭐 어휘가 잘못 쓰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번에는 발문에 있는 그대로 비문학이에요. 장문 플러스 완벽하게 그런 어떤 글의 흐름, 논설문, 설명문 읽듯이 그런 흐름이 맞나 맞지 않나 그것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읽어 오시면 되는 건데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머지 것들은요. 여기가 고치면 안 돼요. 이렇게 다 고치면 안 되고 3번만 고쳐야 되죠. 이렇게 고친 표현이 맞아요. 여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3번만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이 표현들 자체가 그대로 맞는 것들이라는 거죠. 한번 가볼까요? 농촌의 모습을 주된 소재로 삼는 이 드라마. 이주 여성이 등장한다. 자, 그녀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다룰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야. 하지만 그랬죠. 하지만 뭔가 딴지 걸려는 거잖아요. 그녀들이 농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단순화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매끄럽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1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녀들이 농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도라고 고치라고요? 아니요. 여기는 뭐가 맞아? 위험성 내포가 맞죠. 앞에 있는 내용이 긍정이고 여기는 하지만 딴지 걸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1번, 2번, 4번은 본문에 있는 것이 맞고 3번만 틀려 있다. 3번만 고쳐 있는 걸로 고치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오느라 힘드셨죠?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사실 이 국어가 제가 여기 페이지 와서 하나 또 말씀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끈기가 좀 필요해. 이렇게 네 번째 페이지까지 오면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문제 뭐 한 5문제나 이렇게 풀 때는 잘 푸셔요. 그런데 어떤 직렬 같은 경우는 25개 문항으로 하는 직렬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 1번부터 뒤쪽으로 오면서 이게 이제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런 또 특히 이제 마지막 장이 좀 지문이 긴 경우들도 이렇게 많고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 근데 그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에 나의 체력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콜릿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아무튼 17번 저랑 해설 따라오는 것도 힘드셨을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얼마나 더 힘드셨겠어요. 자, 가봅시다.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또다시 블랭크 문제죠.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이런 블랭크 문제가 지금 이렇게 3개 문제가 나왔다. 뭐 하나는 좀 단순하게 한자 성어를 넣는 문제였지만 어찌됐든 블랭크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 전체적으로 좀 추론형의 문제, 그러니까 추론 문제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문제를 푸시면서 조금은 체감을 하실 때 연습이 안 되셨으면 이런 것에서 어려움이 좀 있으셨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이것도 얼른 가서 답지를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제 봐야 되죠. 보시니까 1번에 자기 지향적 동기만 가진 사람 많이 있네요. 타인 지향적 동기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많이 있는 게 있고 여기는 많이 안 붙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기 지향적 동기는 그랬습니다. 그럼 얼른 답지를 보면서 우리는 지문에서 여기에 자기 지향적 동기가 있고 자기 지향적 동기만이 있는 이게 뭔가 좀 문제가 되는가 보다. 이거를 확실하게 분별을 해야 되는 그런 지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걸 안 하고 하시면 보고 또 보고라니까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자기지향적 동기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지향적 동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비교점이 나오죠. 많이 있는 것, 이런 요소도 비교를 해야 되고, 자기지향과 타인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이렇게 비교 대상으로 이렇게 내가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시는 그런 지문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기지향적 동기와 타인지향적 동기는 행위의 적극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냐라고 해서 이제 예로 들어가죠. A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이 일의 자원 동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기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 타인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 그리고 둘 다가 있네요. 아하, 왜 많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여기에서 비교점이 들어가고요. 우리 보도사에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둘가 말한 사람이 고르게 분포되었다. 자, 그리고 그 후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게 좀 2개월 정도 했네요. 횟수를 살펴보니까 어때요? 그 결과 자기 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 자기 지향적 동기 모두래요. 모두가 자기 지향적 동기를 말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 모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타인 지향적이나 자기 지향적만 말하는 사람이 있고 타인 지향과 자기 지향이 동시에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형이 있고 B형이 있는데 A, B형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자기 지향만 있고 타인 지향만 있는 그런 게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기와 타인과 플러스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기 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들 모두가 자기 지향적 동기를 말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만 얘기한 사람? 타인지향적 동기만 얘기한 사람들보다 순찰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내용 어렵나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포인트점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 포인트점은 어디서 잡아온다? 답지에서 잡아서 설계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답지 1번에 보시면은 자기지향적 동기만 가진 사람은 타인지향적 동기만 가진 사람보다 행위의 적극성이 높다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워요. 아니, 아쉽지만 또 돌맞을 소리예요. 이게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뭐만 헷갈렸을 거냐. 그래서 저도 여기에다가도 별 하나 달아요. 지금 별 3개째 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용 자체를 평범하게 이렇게 시험장이 아닌 데서 차분한 마음으로 풀면 이게 보이는데 시험장에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빨리 안 왔던 거죠. 그래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만 얼른 내가 문맥적으로 잘 이해했으면 1번을 어렵지 않게 이렇게 풀어냈었을 것이다. 그리고 답지가 사실은 손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드려요. 답지를 보면 답지가 손을 흔들고 있는 답지들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고맙게도. 자, 다음 이제 라스트로 우리가 19번과 20번을 가는데요. 오늘 저는 19번과 20번 이미 굉장히 또 해설 강의치고는 조금 오랜 시간으로 이렇게 오기도 했고, 또 하나 19번, 20번은 조금 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다른 이런 제가 따로 찍어서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할 부분도 있어서 여기에서는 간략하게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좀 이렇게 만나 뵐 건데 여기에서 저는 공통적으로 19번, 20번에서 어떤 말씀 드릴 거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논리학 문제처럼 보이는, 게다가 20번은 지문의 길이까지도 긴 문제예요.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논리학 용어를 우리가 수업 시간 하긴 하지만 그게 없어도 풀 수 있는 난도다. 그리고 저는 이걸 논리학적으로도 이렇게 수업 시간에 지문 연습하니까 하면서도 항상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일치 문제만 잘 풀면 된다. 일치 문제가 안 풀리면 이런 문제 자체 풀 수 없다. 지금 이것도 완전 일치 문제거든요. 일치 문제요. 게다가 저는 19번 문제 정말 또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이 우리라고 하는 이거 부분은 문법에서 여러 차례 시험에 나왔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우리가 나와 너를 포함한 우리와 나만 하는 청자를 배제한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미 기출 문제로 우리가 풀었던 내용을 가져다가 논리학, 비문학 문제에다 접합을 해놨어.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 우리를 못 끌어내지는 않으셨을 거다. 그래서 니은이 맞지 않는 그런 답지라는 것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그동안 있었던 그 문법 문제에 우리가 실제 나왔으니까 우리하고 당신 이거 시험에 문법에 이제 기출 보면 그동안 좀 자주 이렇게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어낼 수 있는 이런 문제였고, 그리고 기억하고 디귿은 그대로 일치식으로 이렇게 또 읽어낼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보시면 앞에도 보시면 문학의 문법이 막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문법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우리 또 독해 지문 연습을 할 때 언어 지문 좀 연습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문법 문제는 줄어들지만 그 문법이 비문학으로, 문학으로 이렇게 흘러들어가 있다. 그런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이렇게 뭐 나오지는 않고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습은 어차피 그렇게 해두면 좋죠. 어차피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거 독해와 같이 하면 독해력도 기르고 문법도 더 똘똘하게 잘 알고 이렇게 되니까요. 자, 다음 라스트 20번 봅니다. A와 B 주장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다 이렇게 보기를 주고 구체 상황에 대한 이런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와, 사실 이 20번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마지막에 만나고 얼마나 당혹스러우셨을까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저랑 충분히 긴 지문 연습하고 가셨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특히 지금 이런 20번 발문 A와 B의 주장평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보기에 가서 얼른 살펴보고, 이 보기에 있는 이런 용어들 있죠. 자기중심적 언어의 단계 전, 자기중심적 언어가 항령이 되면 A와 B는 사회적 언어의 단계로 진입하는 시기에 대해 뭐 진입 이런 부분에 밑줄을 그어놓고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앞에서 이렇게 제가 엄청 강조했던 그런 방법처럼 논리학 문제 같지만 접목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긴 지문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앞에 얼른 가서 여기다가 단락 이름을 붙이셔야 돼요. A, B는 읽어 내려가면서 이 단락 이름을 붙이면 이렇게 끄어줘요. 단락 이름을 붙이면 여기에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내가 여기에 단락을 읽어 내려가야 되는지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니까요. 왜냐? 보니까 1단락에서는 A가 있었죠. 자, 2단락에서는 B로 가죠. 저는 피자 잘라 먹듯이 아예 딱 이렇게 여기 금을 그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심적 안정감이 오고요. 여러분이 글을 정확하고 빠르게 읽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자 자르듯이 그어야 돼요. 특히 긴 지문. 자, 첫 단락에 단락이를 붙이면서 확인하시면서, 이걸 막 느린 속도로 거북이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설명하면서 하니까 그렇지 빛의 속도로 막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락 가니까 이러한 두 사람의 입장 차이라잖아. 아하, 그러면 이러한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A, B 받는 거구나. 그리고 입장이 같은 게 아니라 차이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실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4단락에 가서 보니까 B 역시 A와 마찬가지래요.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에 뭔가 정반 합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내공이 필요한 문맥을 이해해서 내 스스로 읽고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이런 연습이 안 되고 그냥 수업만을, 저 또 돌 맞을 소리,
수업을 많이 듣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느 영역이 부족한지 이걸 파악을 하고 안 되면 상담하셔야죠. 저 그런 거 진짜 잘 잡아내요. 온라인으로 우리 다 소통하잖아요. 제가 카카오 아이디도 다 알려드렸고 네이버 카페도 알려드렸고 소통하시면서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같이 눈 맞춰 가면서 이렇게 정신 차리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아무리 쉽게 나와도 결과적으로는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또 다음을 향해서 가야 되는 이런 전쟁터이기 때문에 시험 날짜를 받은 우리들로서는 그 시간 안에서 정말 효율성 있게 능동적으로 움직이셔야 되죠. 이제 우리는 다른 거 없이 정말 사고력 싸움입니다. 마지막에 오면은요, 지문 긴 이거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중학갑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 마지막에 지문 기네 아예 포기하고 안 풀어버리기까지도 해요. 그런데 포기할 수 없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연습 많이 살 길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 여기 부분 우리 전체적으로 일치 문제식으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찾아내시면서 제가 여기에서 이것까지 다 안 한 게 아니라 문제를 보는 방법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19번, 20번은 사실 좀 이제 따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도 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과 전체 이렇게 독해 18문항 그리고 완전히 문법 문제 하나 그리고 한자 문제 하나 해서 2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이런 독해 유형에 있어서 생각의 기술을 제 나름대로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다음을 대비하는데 좀 이렇게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물론 부족하죠. 하지만 저하고 또 이렇게 제가 또 유튜브에 계속해서 좋은 자료들 올리고 또 네이버 카페에도 좋은 자료들 이렇게 올리고 또 새롭게 저는 11월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저의 책으로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냐면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책이 막 얇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오히려 여러 개를 이렇게 사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서 하나에 끝납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거 정말 자랑하고 싶은 교재인데 지금 1번하고 2번이 문법하고 어휘예요. 그리고 3, 4번이 독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페이지를 다 이어드리지는 않았지만 우리 이번 시험 문제에 있는 이 내용들 다 분석해서 시중에 있는 교재들 다 분석해서 우리 선생님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과 연구 많이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고 또 2023년 저하고 함께 달려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가장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달라진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의 기술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생각의 기술, 머리의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시, 국어, 그리고 적합화된 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순하게 어떤 이론만이 아니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생각의 기술이 각 영역별로 필요한 거잖아요.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 저하고 함께 힘차게 달려주시면 되고요. 시험을 보고 오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지가 제가 받아든 순간 저는 수험생 여러분의 마음이 보이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문법을 했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독해를 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억울하기도 하고 그 마음들을 내년을 또 함께 저와 함께 하셔야 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잊어먹지 마시고 써두세요. 내가 어느 유형이 어떻게 좀 준비가 되면
돼야 하는지, 그리고 저하고 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준비된 교재, 그리고 철저한 분석, 가르치는 교수, 삼박자가 잘 이렇게 맞아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또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이었어요. 끝까지 함께 이렇게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카카오 아이디 여기 덕콕이에요. 다 소문자입니다. 덕콕. 제 교재가 또 덕콕 국어거든요. 그래서 덕콕으로 찾아와 주시고요. 파이팅 합시다. 저도 파이팅,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파이팅.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